지난 시간에 그 완전 생산 기준하고 세 번 변경 기준을 포함한 실질적 변형 기준 살펴봤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은 농산물이나 1차 산품에 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산품들은 두 개국 이상에 걸쳐서 작업이 발생하거나 원자재부터 이제 수직 계층화를 이루어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원자재나 부분품이나 중간재의 생산 국가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실질적 변형 기준과 완전 생산 기준만으로도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보완하는 여러 규정들이 원산지 결정의 특례 내주는 보충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뭐 FTA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누적 기준, 미소 기준, 중간재, 대체 가능 물품 이런 것들이 그 보충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 기준부터 좀 살펴볼게요. 누적 기준. 이거는 뭐냐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상대방 국가, 최악 상대방 국가에서 생산된 그 요소들을 원산지 국가의 생산 요소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칠레 FTA를 맺었다라고 쳤을 때 한국으로 칠레에서 수출해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있는데 이게 칠레에서 생산이 100% 된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 섞여 들어가 있단 말이죠. 부품이나 부분품에. 그러면 그 한국산은 메이드 인 칠레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 비원산지 물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그러니까 영내 국가에 생산된 부가가치로서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적된다는 거죠. 쌓인다는 거죠. 쌓인다는 거. 이게 그 누적 기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자 누적 내지는 완전 누적, 교차 누적 이런 것들로서 누적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양자 누적은 말 그대로 두 나라 사이에서 적용이 돼요. 적용되는데 완전 누적의 경우에는 복수 국가들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나 가공품들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최종적으로 원산지 결정을 할 때 이 중간에 거쳤던 나라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가치를 가지면서 결국에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완전 누적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한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요 부품을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뭐 조립 자체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이드 인 베트남이 돼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따져볼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다 뭐예요? 한 아세안 FTA 적용 국가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이 가치를 비원산지 재료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 누적된다.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그래서 사실은 양자 누적의 경우보다 완전 누적의 경우에 그 시너지가 더 커요. 왜? 복수 국가들이 개입이 되니까. 한 EU FTA나 한 애프타 FTA나 한 아세안 FTA 같은 복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FTA면 FTA일수록 이 누적의 완전 누적이 더 어떤 메리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국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메가 FTA라는 게 있어요. TPP라고 합니다. TPP 뭐 들어는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참여 멤버가 아니죠. 원래는 그 뭐 미국은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든 그 한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뭐 칠레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주로 일본이 주축이 됐죠.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메가 FTA 복수의 여러 국가들이 한꺼번에 가입하는 형태의 FTA를 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게 좋긴 하죠. 될 수만 있다면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완전 누적의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수많은 FTA 15개가 넘는 FTA를 통해서 얻어온 시장 선점 효과라든지 자유무역 확대적인 측면을 한순간 뭐 이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FTA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인데 아무래도 이 15개가 아니라 이 많은 국가들 뭐 거의 한 19개국 정도 한다던가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미국이 지금 한이 많이 지금 시끄러워서 뭐 더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런 메가 FTA 가입을 하는 필요성이나 실익은 사실 이런 완전 누적 그 외에도 뭐 물론 이것만을 바라보고 그런 대형 FTA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논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였나? 지난주 그래요.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통상 무슨 뭐 학술 대학생 대학원생 토론 대회하고 논문 발표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갔었는데 뭐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안 보였고 결승전부터 봤어요. 결승전에 토론 대회 결승전 주제가 이거였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TPP에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찬성 측하고 반대 측하고 나눠서 토론 대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통상교섭 본부장님이 심사위원을 하시고, 근데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왜냐하면 왜 반대하는 쪽에 논리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주도한 멤버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협상이에요. 협상. 중간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협상적으로 어려운 우리가 좀 내어줄 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협상이란 게 협상이든 외교든 뭐든지 간에 이러한 그 양자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맞고 누군가에 틀리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누군가랑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토론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토론과 협상을 하는데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을 수 없고요. 100% 얻을 수도 없어요. 토론과 협상은 결국에는 뭐냐면 서로의 이익이 서로 교환이 되고 그 이익의 어떤 상충되는 지점에서 만나는 어떤 대화의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나는 무조건 맞아. 상대방 무조건 틀렸어. 그런 토론 자세를 많이 토론이 아니라 그런 대화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무조건 맞아. 넌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렸어. 네 생각은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대화를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토론의 자세도 아니고요. 근데 진짜 그런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더라고. 대회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보였는데 그때 토론 주제가 이거였어요. TPP.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고 어찌 됐든 이게 이제 누적 완전 누적의 형태고 교차 누적은 뭐냐면 이거는 협정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외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그 원산지 결정을 해줄 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여구에서 들어왔지만 원산지 결정할 때 요걸 포함시켜 줄게.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 한 캐나다 FTA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산 부품이 사용되면 그거를 비원산지 재료 그러니까 역외산 재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산으로 봐줘버리는
몇몇 가지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차피 이 지금 현대 경제 상황에서는 여러 국가가 협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누적이라는 거죠. 누적 개념이라는 거죠. 자, 뭐 재료 누적도 있고 공정 누적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재료 누적이 많겠죠. 이게 재료가 옮겨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재료라는 거는 뭐 단순히 1차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나 부분품이나 부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최소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미소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3번 변경 기준의 보완책입니다. 3번 변경 기준. 자,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게 자동차용 에어백이 있어요. 에어백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져본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냐는 얘기죠. 에어백을 경험해 봤다는 거는. 근데 보통 그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영상 자료나 이런 거 보면 에어백이 터지면 하얀색 그 이렇게 쿠션이 펴지죠. 그거 이제 그게 쿠션인데, 그러니까 자동차용 에어백용 쿠션일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집에 베개나 소파에서 쓰는 쿠션은 아닐 거 아니야. 그 쿠션이 에어백에서 쓰기 위한 쿠션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요 쿠션이 자동차용 에어백이 되는데 요게 자동차용 에어백의 부분품이 돼서 여기서 여기로 변경되는 게 3번 변경이 안 일어나요. 뭐 6단위 변경은 일어나는데 4단위 변경은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번 변경이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가공은 하는데, 조립은 하는데 3번 변경이 안 일어나. 3번 변경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산지가 안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3번 변경, 어떤 물품인데 철제 캐비넷이 있는데 철제 캐비넷을 원산지 결정을 6단위 변경으로 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캐비넷 부분품이 캐비넷 되는 그 가공 작업을 한 나라가 원산지고, 철제 캐비넷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4단위면 뭐라 그랬어요? 철판을 캐비넷으로 만드는 가공을 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번 변경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거 만든 나라가 원산지가 그대로 돼요. 요 쿠션을 자동차용 에어백으로 만든 공정이 아니라 이 에어백용 쿠션을 만든 나라가 원산지가 돼버린다고, 그 얘기라고. 3번 변경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 에어백용 쿠션이 비원산지 재료예요. 그러니까 역외 재료예요. 역외 재료인데 요게 전체 자동차용 에어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10% 밑이야. 굉장히 소소하게, 굉장히 미미하게, 굉장히 미소하게 쓰였죠. 이 경우에는 3번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가공을 한 정도를 원산지로 봐줄 수 있다. 왜? 요게 너무 적게 썼으니까. 요게 너무 적으니까. 비원산지 재료가 너무 적으니까 3번 변경이 안 일어났더라도 이거는 그냥 원산지가 바뀌어가지고 원산지고 이거를 만든 나라, 요 작업을 한 나라를 원산지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미소 기준입니다. 이 개념을 알겠죠? 그러니까 3번 변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3번 변경 기준의 문제점, 3번 변경 기준의 단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S 코드란 게 원산지 결정 기준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통계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용 에어백이 분류되는 호에 보면 그 소호의 5단위, 6단위에 이 자동차용 에어백의 부분품들이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번 변경이 없단 말이에요. 4단위 변경이 안 일어난다. 그런 HS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미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데 미소 기준 이렇게 쳐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이해하려면 3번 변경 기준이 이해가 돼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왜? HS 3번이 뭔가 이게 사실 에어백용 쿠션을 자동차용 에어백으로 만들었다, 조립했다라는 거는 이게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지 않은 큰 공정이긴 한데 HS 코드가 안 바뀌는 거야. 이 정도 작업을 했는데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재가 있어요. 중간재. 보통 중간재의 개념을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제품입니다. 제품. 그죠?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부품도 들어가는데 자동차 부품이 많겠죠. 뭐 쉽게 말해서 타이어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까요? 볼트, 너트, 스크류, 판, 뭐 등등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자동차 샤시라든지 자동차 바디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뭐라고 할까요? 문짝이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뭐 내연 기관이니까 엔진이 여기 들어갈 것이고 뭐 등등등이 들어가는데 쭉쭉쭉 자동차에 뭐 한 만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러면 요 중간 단계 있죠. 엔진, 자동차 바디, 자동차 플랫, 이 프레임,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중간재라 합니다. 중간재. 중간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여러 중간재를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요. 이런 식이잖아. 자동차라는 게.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따로 별도 법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 모비스. 그런 식으로 하잖아. 자, 그러면 이 중간재가 여기 지금 예시를 든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엔진을 만드는데 엔진의 그 블럭이라고 하나? 여기 엔진 블럭이라고 써놨어요. 이 틀하고 그 엔진에 보면 실린더도 들어갈 것이고 뭐 많이 들어가겠죠. 밸브도 있고 벨트도 있고 등등등이 들어가는데 여기 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샤프트가 그 피스톤에서 나오는 동력을 이렇게 전달해주기 위한 그 장치예요. 축. 그래서 이게 한국산이라고 해요. 이게 한국산, 이게 중국산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엔진을 만들었어요. 엔진을 만들면 이 엔진에 뭐 여러 가지 나라의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엔진 그 자체를 상품이라고 보면 얘도 뭐 원산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엔진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 물품이 자동차가 됐을 때 이 자동차의 원산지를 따질 때 엔진은 그냥 이 통째로 정해진 원산지의 재료로 보는 거예요. 엔진에 한국산 50%, 중국산 50% 따졌으니까 이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엔진 가격을 반반 쪼개가지고 뭐 한국산, 중국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엔진의 원산지가 결정되잖아요. 이게 한국산이야. 한국산은 결정됐어. 엔진이 한국산으로.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는 이 엔진 전체의 가치가 한국산으로 본다. 그 안에 여외산 원재료가 얼마 쓰였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중간재의 가격을 하나를 통으로 그 나라의 원산지로 보고 그 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봐서 최종 제품의 원산지 결정할 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가능품 있습니다. 대체 가능 물품. 자, 이거는 주로 어떤 거에 쓰냐면 곡물이나 가일이나 볼트나 너트나 베어링, 뭐 이런 거에 쓰입니다. 그래서 뭐다?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이게 핵심이에요. 원산지가 다른데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 가능해요. 자, 곡물이라고 칩시다. 쌀이에요. 한국산 쌀이 있고, 한국산 쌀은 좀 구분이 간다. 이렇게 칩시다. 그 안남미 중에 베트남산 쌀하고 태국산 쌀하고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하면 인정. 신의 혀.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구분 가능하더라도 그거는 밥을 짓는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태국산 쌀하고 베트남 쌀은 상업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수입을 해오는데 어떤 큰 사일로에 쌀을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에다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쌀도 넣어놓고 태국에서 가져온 쌀도 넣어놓는다고 칩시다. 구분 가능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 국내 판매책에서 태국산 쌀 얼마를 주세요라고 나한테 요구를 했어. 근데 내 사일로에는 태국산 쌀하고 베트남 쌀이 섞여 있거든. 거기서 태국산 쌀만 골라내서 줄 수 있냐 이거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물품을 물리적으로 원산지를 못 따져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계적으로 따집니다. 장부상 따져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해 보면 재고자산 관리할 때
선입선출법 배우죠. 예,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 그렇잖아. 뭐 저장고에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럼 먼저 나가는 순서대로 나가잖아. 근데 실제로 이게 먼저 들어온 개가 나가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 예. 쌀에다가 우리가 뭐 태그를 붙여놓을 거야, 뭐 이름표를 붙여놓을 거야. 어떻게 추적할 거야? 추적 불가능해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은 추적 가능하지 당연히. 포장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포장 그 잔인 거기에다가 라벨을 붙일 수도 있고 태그를 붙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곡물 이런 건 불가능해요. 물리적인 물건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장부상으로만 원산지를 따지는 거야. 회계적으로. 그게 대체 가능 물품입니다. 이 모든 물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본 것처럼 동일해야 돼요. 원산지 상관없이 물품의 특성이 같아서 서로 상업적으로 교환 가능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만 국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볼트 너트 있는데 볼트란 게 국제 규격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간접 재료가 있습니다. 간접 재료. 이거는 뭐냐면 직접 재료가 아니라 간접 재료입니다. 어떤 물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에 포함되는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결합되어지거나 소모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간접 재료. 그게 뭐 여기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뭐 촉매라든지 화학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촉매, 아니면 연료, 공구, 그리고 물품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용 설비, 소모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산지 결정할 때 간접 재료는 그 물품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접 재료일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물품과 제품을 구성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얼마를 썼던지 간에. 자, 그다음에 요런 애들은 좀 다릅니다.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간접 재료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모되는 애들이에요. 연료, 촉매 뭐 이런 것들. 근데 부속품, 부분품 이런 것들은 그 물품을 구성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계 중에 보면 그 기계가 보통 사용 연한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계의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계의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그 같이 가는데 기계의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는 보면 기계의 사용 연한보다 그 수명이 짧은 애들이 있어요. 아까 엔진 얘기 들었는데 엔진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벨트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벨트는 소모품입니다. 엔진 수명보다 빨리 끝나요. 그래서 교체해줘야 돼요. 4년, 5년 만에 교체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기계를 달랑 그 본품만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품의 교체 수명이나 사용 주기를 다 고려했을 때 교체품이나 대체품을 같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할 때, 살 때. 뭐 기계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계가 여러분들 뭐 집에서 쓰는 뭐 선풍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공장에서 뭐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기구, 설비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사서 10년을 써야 돼요. 근데 기계는 10년 쓸 수 있는데 안에 소모품이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뭐 하겠냐고. 살 때 같이 사오겠지. 어차피 거기에만 쓸 수 있는 부분품이라면. 그런 식으로 실제 실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계 말고 여분으로 뭐가 더 들어오잖아요. 부품들이 수입할 때, 기계를 가져올 때 얘네들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3번 변경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3번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 어차피 기계가 3번 바뀌면 원산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그럼 가치를 따져야 되잖아. 이때는 요 예비 부분품, 부속품이 예비 부분품이 갖고 있는 가치가 원산지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가격을 포함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기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자, 그 다음에 포장 용기가 있습니다. 포장 용기. 자, 포장 용기라고 제가 그냥 뭉쳤는데 사실 다른 책에는 이걸 구분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자, 포장 용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얘기하는 애랑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가 좀 다른 애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들은 뭐냐면 그 어떠한 그 물건을 전용해서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전용 케이스를 말합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악기 케이스, 안경 케이스, 카메라 케이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애들. 그러니까 그 물품 보관하는 거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악기 케이스에다가 뭐 기타 케이스에다가 뭐 총을 넣어둔다든지 뭐 게임에 보면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만들어지기 자체가 케이스 자체가 그 악기 모양을 따서 만들잖아. 이거 기타 넥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 그거 넣어 다니라고 만드네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걔네들 원산지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볼 문제가 기타가 있으면 기타예요. 기타 안 갖겠지만 자 기타 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물건이잖아. 얘도 물건이고 그죠? 얘만 딸랑 수입하는 경우 잘 없단 말이에요. 기타라는 게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 담아가지고 이렇게 수입되잖아. 그럼 얘도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수입되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 3번 변경 기준이면 별로 의미가 없다. 요거 제외하고 요거 원산지 따지면 된다. 본품의 원산지 따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부가가치 기준이면 재료비에 계상한다. 앞에서 봤던 대체품이나 예비 부분품의 원산지 결정하고 같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면 운송용 포장 용기예요. 운송용 포장 용기. 컨테이너 말합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맥주 같은 거 원액 같은 거 담아오는 통, 철제 통. 그거 그냥 단순하게 운반용이잖아. 뭐 딴 거 담으려면 딴 거 담을 수 있죠. 컨테이너도 딴 거 담으려면 딴 거 담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물품이 원산지를 따지면 돼요. 이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원산지 결정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 물품이 있습니다. 세트 물품. 세트 물품이란 거는 이런 걸 말해요. 소비자한테 한꺼번에 사용되기 위해서 포장되어서 한꺼번에 제시되는 개별 물품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개의 물품이 묶여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딱 전달이 되는데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행자용 세트 이런 거 팝니다. 그 안에 보면 비닐팩 안에 칫솔도 들어가 있고 치약도 들어가 있고 샴푸도 들어가 있고 비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있죠. 분명 개별 물품입니다. 샴푸하고 비누하고 칫솔하고 뭐 다 다른 물건이지. 근데 뭐예요? 최종 소비자에게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제시되죠. 그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 요새 그 간편식 이런 게 많이 발달하면서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자기가 본인이 직접 겉면이나 소스 이런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파스타를 해 먹어도 되지만 그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보면 면하고 소스하고 치즈하고 같이 이렇게 봉다리 포장해가지고 바로 그냥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세트 물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스랑 면은 분명히 다른 물품이니까 그걸 한 대 묶어서 파는 거죠. 그런 애들의 원산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원칙은 개별적으로 따져봅니다. 개별적으로 원산지를 따져요. 그 개별 물품에 대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비원산지 재료가 좀 소량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면 그냥 다수를 차지하는 원산지의 물품으로 간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쭉 살펴봤던 것들이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보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대체품이냐, 부속품이냐, 중간재냐,
그리고 뭐 미소하게 쓰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우 특수한 경우에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해서 물품의 국적, 물품의 원산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 물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 물품이 메이드 인 USA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물품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을 받으면 낮은 세율, 영세율로 물품을 수입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느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게 원산지 증명제도입니다. 특혜무역에서 관세 특혜를 적용해주기 위한 어떤 가장 필요한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이 증명이다. 이게 있어야만,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아무리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이 되지 않으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FTA에서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FTA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이전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서류라고 하면 그냥 통칭해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을, 증명 서류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FTA에서는 이 원산지 증명서가 크게 나눠봤을 때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원산지 증명서, CO,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두 번째가 원산지 신고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그 말 그대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란 건 뭐 한 인도 세파나 한 아세안 FTA나 이런 FTA에서 정형화된, 규정되어 있는 양식, 폼이 있는 경우, 그거를 통해서 발급하는, 그게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물론 원산지 증명을 기간 발급에 의한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가 쓰이는 것은 아니고, 한 칠레 FTA나 뭐 뒤에서 보게 될 한 호주 FTA나 이런 데처럼 원산지 증명을 자율 발급을 하는 곳에도 표준 서식이나 표준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표준 서식이 있거나 표준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양식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산지 증명서고, 원산지 신고서라는 거는 일정한 양식이나 정해진 형식이, 정해진 폼이 없어요. 한 EU FTA나 한 터키 FTA나 한미 FTA나 뭐 이런 데서 보통 뭐 상업 송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명 서류에다가 이 물품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이 물품의 원산지를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며 등등등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증거문헌을 삽입을 하면 그 서류에, 그게 원산지를 신고하는 서류가 됩니다. 그게 원산지 신고서예요. 자,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기간 발급이 있고 자율 발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 발급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나 기구에서 발행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자율 발급은 보통 그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라든지 아니면 수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발급하는 것을 자율 발급이라고 합니다. 기간 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보면 싱가포르, 한 싱가포르 FTA, 한 아세안 FTA, 한 인도 세파, 한중 FTA, 한 베트남 FTA가 되고, 칠레라든지 에프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율 발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기간 발급과 페루나 뭐 호주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발급하고 자율 발급을 둘 다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뭐 논외고, 기간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싱가포르를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아 쪽 국가들. 그죠?
자, 그래서 자율 증명과 기간 증명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율 증명을 하면 좋아요. 뭐가 신속합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서식이나 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 돼요. 그만큼 비용이나 절차를 줄이고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 증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해줘요. 세관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 산하의 세관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주면 그 기관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기관 입장에서도 그 기관의 공신력이 달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좀 믿음이 가죠.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이 반대예요. 자율증명의 단점은 뭐가 문제가 된다? 원산지 허위 증명, 속이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스스로가 알아서 증명하는 제도니까 이 증명 제도의 단점을 파고들어서 원산지를 속여서 원산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허위 수출하는,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기간 증명의 단점은 이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과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뭐 자율 발급, 기간 발급이 쭉 나오는데 뭐 증명 주체는 세관, 뭐 세관이면 관세청 산하에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청 있고 경찰서 있듯이 관세청 있고 세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서 발급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간 발급 보면 여기 발급해주는 기관들이 쭉 나오는데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안 10개국에서 발행해주는 정부 기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상무부에서 해주는 나라도 있고, 뭐 재무부에서 해주는 나라도 있고, 뭐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페루 FTA하고 한 호주 FTA는 기간 발급과 자율 발급이 절충식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이제 약간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건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말고, 자 여기 쭉 보면 나머지는 다 자율 발급 해놨는데 한미 FTA는 자유 발급 해놨습니다. 한미 FTA는 특이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생산자나 수출자가 아닌 수입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수입자가 물건 사오는 사람이 원산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발급, 자율 발급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원산지 신고서가 있다라고 했어요. 원산지 증명서는 형식이 있는 것이고 원산지 신고서는 형식이 없다 했어요. 근데 이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기간 발급이고 원산지 신고서를 쓰는 것이 자율 발급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율 발급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한 캐나다 경우에는 표준 양식이 있어요. 자율 발급인데. 물론 기간 발급은 무조건 표준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으로 나와야 돼요. 통일 서식 뭐 이런 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한미 FTA의 경우에는 그러한 서식이 없습니다. 막말로 빈 A 포지에다가 여기 이 물품은 원산지가 한국입니다. 쓰면 돼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요구 사항이 없어요.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행된 날로부터 이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 보통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1년 아니면 2년 안에 써야겠죠. 근데 특이하게 한미 FTA는 좀 깁니다. 4년.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우리가 한 EU FTA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수출자를 인증받아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EU FTA를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 EU FTA에서만 이 인증 수출자 제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FTA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죠. 예, 한 아세안, 한 싱가포르, 한 인도, 한 중국 FTA에서도 인증 수출자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인증 취득전과 취득 후를 비교를 해보면 뭐 물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원산지 증명하기 전에 얘네들 이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중국이 다 뭐예요? 기간 발급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세관이나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느냐? 생략 가능하냐? 그 정도 차이예요. 여기 다 한 아세안, 한 싱가포르, 한 인도, 한 중국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아 국가들이고 기간 발급 국가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그럼 기관이 자기 이름 내걸고 증명서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기 이름이 걸린 일이니까 야, 그 물품 한번 확인해 보자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증 수출자를 받으면 생략. 그 정도 혜택이에요. 그렇죠? 에프타 경우도 있어요. 한 에프타 FTA도 자율 발급, 여기는 에프타는 자율 발급입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근데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때 원래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인증 수출자를 받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사인 생략 가능해요. 이게 무슨 혜택이야? 그죠? 큰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EU, 한 페루는 좀 다릅니다. 페루 볼까요? $2,000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기간 발급만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페루는 기간 발급, 자율 발급 같이 된다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들여다보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를 초과하면 뭐가 된다? 기간 발급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자기가 한 페루 FTA 인증 수출자가 되었다. 그러면 $2,000가 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거나 기간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페루도 원산지 증명서가 기간 발급되냐 자율 발급되냐 이 정도 차이지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크리티컬한 거는 한 EU FTA입니다. 여기는 알짤 없어요. 6,000유로가 넘어가면 무조건 인증 수출자여야 돼요. 6,000유로 넘어가는데 인증 수출자를 안 받았다? 특혜 원산지를 적용을 못 받습니다. 특혜 관세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원산지 신고서 없이 그러니까 원산지 신고서든 원산지 신고서는 이게 없으면 특혜 관세를 적용을 못 받아요. 이게 있어야 특혜 관세를 받아요. 근데 한 이유는 6,000유로를 넘어가면 인증 수출자만이 모든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한 EU FTA 설명할 때도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 수출자에서 탈락해가지고 인증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신고서를 내고 한 EU FTA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받았다가 사후에 그게 문제가 돼서 추징당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원산지를 확인받아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검증이 들어갑니다. 원산지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FTA 원산지 적용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우회 수출되거나 원산지를 조작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범법 행위,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있는 것이 원산지 검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통해서 어떤 필터링을 하는 거죠. 보통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원산지 검증은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기간이 지난 후에 보통 권한 있는 기관인 세관이 이러한 원산지 검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게 되면 서면 조사를 먼저 합니다. 서류 제출하세요. 관련되는 증빙 자료 제출하세요. 관련되는 영수증 제출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로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세관이 직접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과 관련돼서 뭐 용어를 좀 살펴보면 일단 서면 검증,
서면으로 하는 거, 그리고 현지 검증, 현지 조사, 서면 조사, 뭐 국내 검증, 국제 검증은 말 읽어보면 되고,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직접 검증이 있고 간접 검증이 있는데, 직접 검증은 수입국의 세관 당국이 주체가 되어서 수출국, 상대방 국가에 있는 대상자, 그러니까 뭐 수출자라든지 생산자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 직접 검증입니다. 자, 간접 검증은 이거예요. 수입국 세관이 그 수출국에 있는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파트에 해당이 되는 수출국 관세 당국에게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이 의뢰받은 수출국의 관세 당국이 조사를 대신해 주는 게 간접 조사입니다. 간접 검증.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간접 검증의 경우에도 수입국 세관의 당사자들이 와서 검증에 입회하거나 참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검증을 위해서 참관하거나 이래버리면 수출국 세관과 수출자가 서로 짬짬이 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협정별로 검증 제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한 EU, 한 터키, 한 에프타. 그리고 직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칠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중간에 절충형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아세안, 페루, 호주, 뭐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나라들은 뭐냐면 선 간접 검증. 먼저 직접 검증으로 바로 못 가고요. 간접 검증을 하고 거기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선택적으로 직접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 검증 못 가요. 그러니까 절충형이죠. 절충형.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간접 검증 해보고 직접 검증하고. 그렇죠? 그러면 문제되는 것은 역시 직접 검증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직접 방문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 경우에 수출국 관세 당국에 통보하고 알려주고, 여기 오타예요. 수출국 관세 당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조사할게 내가 직접 통보하고 바로 수출자나 생산자를 찾아가서 직접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대응하기가, 실제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조사하겠다고 검사하겠다고 이렇게 떠도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직접 온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EU, 터키, 에프타, 얘네들의 특징 뭐예요? 유럽 국가죠. 유럽 국가. 유럽이죠. 터키 유럽입니다. 영토 대부분은 아시아 쪽에 있지만 유럽 국가예요. 유로 대회 출전하잖아. 아시안컵에 안 나오고. 호주는 호주 때문에 또 골치 아프네. 그죠? 호주는 오세아니아에 있지만 아시안컵에 나오죠. 그거 축구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아무튼 터키는 유럽 나라예요. 러시아도 유럽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아시아 쪽에 더 많이 있지만. 그렇죠? EU, 터키, 에프타 다 어느 나라다? 유럽 나라들은 간접 검증을 채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EU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도 자율 발급, 원산지 검증도 간접 검증. 뭘 믿고 이렇게 자유 방임을 추구하느냐? 믿는 구성은 있죠. 인증 수출자 제도. 내가 인정해준 애만 할 수 있어. 해놨으니까 굳이 증명서를 뭐 네가 뭐 어떻게 발급했든 뭐 상관없다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검증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살짝 지나왔는데, 원산지 검증이란 게 결국에는 입증 자료의 문제예요. 입증 자료가 완벽하게 딱 구축되어 있고, 뭐 몇 년 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물품을 생산 가공하는데 들어간 재료나 부품의 구입처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영수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뭐 큰 기업이고 그러한 관리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진더라도 쉽게 대응이 가능한데, 이러한 준비와 대응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분명히 기업에게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이게 왜 리스크냐면,
이 원산지 증명이나 원산지 특혜 원산지를 속여 가지고 관세를 인하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예. 원래대로 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기본 관세 내고 들어와야 되는 물품이 만약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특혜 관세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들어왔다면 결국에는 세금을 적게 낸 게 돼요. 그리고 이 세금을 적게 낸 거를 고의성을 갖고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벌금형은 뭐 형사처벌인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내가 낮게 냈던 내지 않았던 특혜를 적용받았던 관세를 사후에 추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벌금이야 우리나라의 형법상 벌금이라 해봐야 많아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관세 이거 추징당하면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받아낸단 말이야. 몇 억이 될 수 있어요.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관세 추징 잘못 당하면 이게 우리나라 세관한테 뜯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세관한테 뜯겨요. 그러면 다른 나라 세관에 뜯기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수입국 아닙니까? 수입 회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수입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사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서류 잘 보관하면 된다. 영수증 버려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봐야 내는 세금이라는 게 뻔하니까 부가세밖에 더 내겠어. 카드 긁고 영수증에 그 부가세 적혀 있잖아.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본 친구도 있을 거야. 영수증 보면 돈이 짜갈려져 있어. 물품 가격하고 부가세.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밖에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업자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업을 해가지고 FT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원산지 증명서나 그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증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